시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HS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시장은 국제유가의 급락, 이게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00달러 넘고 막 110달러 이상도 가던 유가가 한순간에 그냥 80달러대로 떨어져 버리네요. 네, 유가가 이제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죠. G7 국가들이 동시에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트럼프가 어제 이제 전쟁이 이번 주에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의 끝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유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여러 질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120불까지 올라갔다가 80불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80불 이하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보다요.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120불을 넘어설 정도로의 악재가 나올까요? 네. 이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점을 본 건가, 유가는. 그러니까 지금 60불 정도 수준에서부터 네. 2배에 가깝게 한 달 동안 급등을 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소화해냈던 뉴스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매우 장기화될 것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고 네. 게다가 이란의 그 정유 탱크조차도 30여 곳이 폭파됐다라는 소식까지 반영돼 있는 유가가 120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임팩트를 주기에는 이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유가가 이제 120달러까지 보기는 봤지만 그게 좀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전쟁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시장에 어제 막 언론이나 뭐 이런 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S의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인데 유가 올랐지. 그럼 물가 자극받겠지. 경기는 어렵겠지. 그러면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얘기를 들으면 딱 그렇잖아요. 이제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고용 지표 보니까 경제는 안 좋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선은 물가에 대한 이제 전망은 확실히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가뿐만 아니라 유가는 모든 것에 이제 부품이 되기 때문에 유가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식량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비료 가격이 올라갈 거란 얘기도 나오고 식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물가의 상승 압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급자 관점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유가 그리고 비료 그 식량 가격 네. 등등.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고용 시장이 안 좋고 미국의 소비가 좀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충돌 과정에서 물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냐 이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연준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고용 지표도 같이 보고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해 새로운 연준 그 의장이 나오고 나면 연내 한 2차례 정도 인하의 가능성을 보통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이나 유가의 급등이 그 경로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좀 더 어려운 그 숙제를 받아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전까지 뭔가 연준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좋은 뉴스를 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 금리를 올려서 충격을 주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전준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연준의 영향력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증시가 빠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한 1, 2년 전에 비해서 연준의 중요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영향력이 줄어든 건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다른 이슈가 더 커서인가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네. 제가 2010년도에 연준에서 매번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금리를 인하를 해줬는데
왜 이렇게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금리도 인하하고 양적 완화도 막 했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푸념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투자하는 상황이죠. 네. 사실상 빅테크들의 AI 투자는요 금리랑 죄송하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오른들 내린들 생존을 위해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지금 말씀이시네요. 여기서 금리를 25bp 인하하고 50bp 인하하고 이게 빅테크들의 투자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죠. 네. 그것 때문에 연준의 영향력이 준 것도 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과연 앞으로 연준의 이 금리나 경로나 이런 게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줄지 않겠느냐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미국 경제를 우리가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죠. 미국 경제는 소비가 답니다. 맞죠? 소비가 뭐 60% 70%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소비가 아니고요. 투자예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미국 성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중국에서나 들은 얘기 아닌가요?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소비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소비만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중국처럼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비중이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구간이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빅테크 업체들의 이 투자, 캐펙스 투자가 줄어드느냐, 정점을 찍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다른 이슈도 좀 볼까요? 환율 좀 보겠습니다. 국내 환율이 이제 유가가 급등하니까 1,500원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조금 진정은 돼 있습니다만 아침에는 좀 급락하는 듯 하더니 이 급락하는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저희가 이제 그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네. 1,500원 넘어갔고 난리 나고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근데 그 뒤로 1,500원을 안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정도 뉴스가 나오면은 환율이 엄청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뉴스는 이미 엄청 많이 들었는데도 환율이 왜 이렇게 안정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 이번에 이제 이란 이슈가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가 정말 안 좋은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유가 원유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는 그 원유의 가격이 갑자기 2배 오르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만약에 반도체의 가격이 올해 2배 오르지 않았다면 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파는 반도체도 2배 올랐고요. 유가도 일시적이지만 2배 올랐다. 이게 이제 상쇄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많은 것도 맞는데요.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호재도 굉장히 많아서 그 중간에 어디서 이제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500원을 넘기는 사실 어렵다. 지금 수출 상황이나 반도체 호황을 봤을 때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뭐 제가 환율은 뭐 전망을 안 하거든요. 네네. 네네. 확답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게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너무 커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뭐 증권사 계실 때도 그렇겠지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들을 봅니다만 변동성이 커지는 걸 그렇게 좋은 지표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설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은 가격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한 방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스를 시간도 필요하고 롱이든 숏이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 뭐 앞으로 한 보름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하는데 또 따라 사고 급락하면 따라 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움직임이 현재의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변동성이 줄어든 이후에 방향성이 어디로 결정되는지를 좀 보고 판단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악재 측면에서는 제가 제일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사모대출 분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모대출 얘기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사모대출인데 이 사모대출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 중에 제가 이거는 너무 찜찜하고 안 좋은 뉴스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모펀드에서 환매 신청이 왔는데 환매를 못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너무 안 좋은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2007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2007년에도 바클레이즈에 이 얘기 나오더니
1년 있다 결국에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 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똑같이 이런 환매 중단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똑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가 없죠. 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해소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왜 그런 얘기가 없을까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재가 녹아져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호재의 악재가 덮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사태 그거 악재 해소됐나요? 해소 안 됐습니다. 근데 다 덮은 거죠. 그러니까 더 큰 호재로 덮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네. AI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로 이제 다시 결론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빅테크 업체들의 AI 투자,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도리어 더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문제까지 덮을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사모대출이 문제가 네. 된다라는 거는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망할 거라는 우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쨌든 망하진 않더라도 그 가치가 줄어드는 그 가치만큼을 네. AI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투자해 놓은 기업이 10개라고 하면 한두 개는 부실이 날 수 있는데 위에서 수익이 많이 안 나면 이 부실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되지만 2개 부실 나더라도 위에서 수익 크게 내면 이 부실 떨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모대출을 받은 회사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높은 이자를 주면서도 사모펀드에 가서 우리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래 돈 받은 거니까요. 그렇죠. 어려운 회사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아까 이제 변동성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만 이렇게 유독 변동성이 큰 거는 그간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인가요?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게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물론 이익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중이 많이 높아진 부분이 불편했을 거고요. 뭐 사실 인덱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없이 그냥 비중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수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수급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전쟁의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금을 인출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ATM기처럼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이어져 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래를 좀 쉽게 할 수는 이제 거래량이 워낙 많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팔기도 쉽고 네. 그래서 옛날에 뭐 한국이 현금 일출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지수가 6,000포인트 넘게까지 올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조정에서 가장 그 마음 아프신 분들은 6,000포인트가 넘어서고 나면서 야 시장이 더 가는구나 뭐 7,000, 8,000 그때 막 불렀으니까요. 그때 시장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은 이번에 고통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거든요. 이 큰 변동성을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전략 조금만 제시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코스피가 2,000에서 6,000까지 오르면서 이제 2배 이상 올랐고 네.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인데 6천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초심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가격도 높고 지금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최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높은 가격에 샀다가 다 팔아버리고 그냥 시장을 떠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럼 투자자로서는 죽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어쨌든 간에 병원에도 가고 수술도 받고 비용을 많이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손실이 나신 부분들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투자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절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변동이 있을 때 또 잘 대처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잘 견딜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AI 쪽은 반도체 이익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익 전망이 높아지는 속도가 조금 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나 이게 훼손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 국내 반도체의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연초부터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뭐 연초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반도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이닉스도 제가 생각했던 목표했던 가격이 뭐 11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네.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주가는 뭐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완전히 틀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익이 이렇게 빨리 늘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익 체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천천히 올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전망이 완전히 틀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는 이익 전망을 반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익 전망이 끝나면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아직 저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둔화되면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메모리의 중요성이 단순히 이제 과거에 이제 커머디티가 아니고 좀 달라지는구나.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옛날에 그 우리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필름 카메라였잖아요. 네. 필름 카메라가 모두 다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는 동안에 대략 한 7년 동안의 반도체 초호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IT 기기들은 AI 기반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좋아질 건가 이걸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멀티플이 중요해지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익 전망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좀 덜 좋아지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증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 스토리가 또 있다. 네, 이렇게. 생각보다 반도체 호황은 길어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시고 이익 전망이 급격히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익이 조금 준다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길게 호황이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는 흔히 말하는 멀티플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을 시장에서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전쟁이 쉽게 생각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뭐 금방 끝난다라고 하면 방산주는 꺾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가 조금 조정을 받긴 하거든요. 네. 이게 그 주가라는 게 결국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멀티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기업의 상황과 기업을 보는 세상의 평가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상황은 방산주는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졌죠. 뭐 저는 이번 전쟁과 관련된 뉴스 중에서 좀 방산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우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이 우리 지켜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만 지키고 있네? 이 말 한 게 저는 네. 너무 큰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를 사려고 하다가도 눈치를 보면서 아니 미국한테 사야 돼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눈치를 봐던 이게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가 이번 전쟁에서 실제적인 성능을 발휘했다는 점 등등 감안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을 보는 세상의 관점은 네.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감안하신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방산 섹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끝나면 이 반상 섹터의 악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놓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중동 쪽으로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큰 세상의 변화, 네. 세상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 변화는 이번 전쟁의 충격 때문에 아마 계속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배들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겠죠. 이게 멀리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해지는 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미국에 있는 LNG를 수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건 또 우리나라 조선업체에게 또 굉장히 큰 수혜가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의 그 변화거든요. 펀더멘탈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 이제 뭐 반도체, 뭐 AI 관련된 주식들은 원래 가던 애가 전쟁 때문에 흔들렸다가 계속 간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크게 바꾸는 것은 결국은 국방비에 네. 대한 투자 그리고
배를 어쨌든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짧은 길이 막혔으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관점으로 조금 확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방산주 얘기 나오셨고,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LNG선에 대한 발주가 확 늘어날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좀 오래 돌아다녀야 되니까 해운주도 조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믹스일 것 같습니다. 원유에 대한 이 에너지 생산의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에너지 자원들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원전이라든지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둘까요? 네, 그냥 뭐 저는 에너지는 모두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AI 때문에 수요가 지금도 뭘 해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뭘 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에너지는 뭐든 네. 담을 수 있으면 다 담아라. 네. 그 중에 우선순위도 없습니까? 우선순위는 네. 이제 미국에서 주도주가 있어요. 블룸에너지라고. 네. 연료전지가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좋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그리고 이제 AI 슈퍼컴퓨터의 변화에서 오는 엄청난 수혜, 이게 이제 광 섹터인데요. 광 섹터도 이제 국내에서도 관련된 주식들이 일부 있지만 미국에서 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즉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반등 나왔던 주도주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항상 급락하고 급반등할 때 어디가 탄력적으로 빠르게 오르느냐 이거 보는 게 나중에 이제 주도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 뭐 관심이 가장 많은 게 액티브 ETF의 출시거든요. 이거는 아침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눌림의 해소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네, 아니 코스닥이 아니고요. 네. 어떤 눌림이냐면요. 그동안 액티브 매니저들이 눌려 있었습니다. 패시브 매니저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네. 지수나 사면 되지 무슨 개별 종목이냐라는 그런 비아냥거림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눌림이 있었어요. 컴퓨터가 훨씬 잘해. 네. 인간의 감정은 배제하고 지수나 사면 되지 뭐 이런.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네. 그냥 생각해 보면은 뭐 인간이 잘 못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뭐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돈의 흐름이었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이 왜 주식을 팔아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ETF가 나온 거는 액티브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로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오면서 봤는데 막 1,000억 이상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기가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중에 후폭 평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런 고민은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 현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매니저들의 울분이 이제 나올 거다. 저는 이제 이 두 개 회사가 있잖아요. 네. 두 회사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경쟁 양상의 구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ETF에 투자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이 펀드에서 주로 담고 있는 종목은 뭐냐. 네. 그래서 그 종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이제 두 개가 상장됐고 또 하나 이제 한화자산운용에서 조만간 하나를 더 상장한다 그러니까 세 개의 액티브 ETF, 코스닥 시장만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이제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어떤 종목을 투자했느냐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면 세 개가 공통으로 산 종목 뭐 이런 거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담은 종목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도 어쨌든 이 ETF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네. 이 ETF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펀드마다 전략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략 종목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다른 자, 펀드에는 없는데 액티브라는 거는 뭐냐면은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비중보다도 내가 훨씬 더 이 종목을 좋게 보면 이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게 전략 종목인 거죠. 그 종목들이 잘 나갈 때 이 펀드가 실제로 지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거고 네. 좋은 성과를 내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전략 종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런 지수의 편입 비중보다도 펀드에서 훨씬 더 많이 담은 네. 시장보다 훨씬 많이 담은 종목들을 전략 종목으로 저희가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HS 아카데미 이호석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